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어서 새해 복 많이 오십시오.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받으십시오. 네. 고생 많으시죠? 뭐 제가 고생이 아니고 투자자들이 고생이시니까 앞에서도 뭐 또 차이나 플레이보다는 US 플레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네. 뭐 저는 그냥 방송 나오면 항상 모두에 말씀드리는 게 어쨌건 작년에 저희가 중국 비중을 계속 유지하라고 말씀드렸고 또 비난을 받아도 마땅할 정도로 뷰들이 좀 비중국들이 좋았기 때문에 네. 오늘 뭐 나와서 제 중국 얘기 드리는 거는 어떤 정확도보다는 어차피 중국이 좀 만회해줄 수 있느냐 지금 뭐 네. 굉장한 리스크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보셔야 되는지 계속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팩트대로 따져보면 가격은 싸잖아요. 그거는 맞잖아요. 가격은 뭐 1년 이상 쌌던 것 같고요. 네. 가격은 뭐 PBR로 보더라도 그렇고 뭐 뭘로 상대적으로 보든 절대적으로 보든 뭐 싸진 건 사실이지만 현지 투자자들조차도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탄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닥에 대한 인식은 다 있지만 네.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조금 주저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본토 그러니까 중국 상해 심천 거래 대금도 거의 2년 내 최저까지 빠진 상태고 뭐 홍콩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에서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이제 대만 총선 주말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내일 이제 모레 나올 중국의 물가나 수출 같은 것들도 나름 의미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얼마나 싼지 한번 체크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2020년 코로나 때 굉장히 쌌고 그다음에 2015년 때 폭락 때 한번 엄청 가격이 네, 떨어졌었잖아요. 16년 2월까지 폭락하면서 네. 굉장히 싸졌었죠. 그럼 지금도 사실은 거의 폭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간을 두고 계속 흘러내렸으니까요. 예. 그러면 2년 내 최저니까. 그 네. 국면 세 가지 국면 중에서 지금 미치는 그 싼 것 중에서 레이스를 건다면 지금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뭐 좀 상대적인 게 있는데, 예. 이제 본토 증시에 이제 코스피 200이라고 할 수 있는 CSI 300이랑 네. 지금 제일 걱정 많이 하시는 항생 H 기준으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네. 각각 저희가 하단 얘기할 때 얘기하는 PBR 같은 경우는 CSI 300이 내년, 그러니까 올해 기준, 실적 기준 PBR 1.1배. 이게 지난 10년 내 최저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16년도보다 조금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네, 거의 하단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네. 항생 H 같은 경우는 역대 한 최저점이었던 사례가 한 3번 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높은 0.8배 정도인데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가다 보니까 싸 보이는 영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구간은 홍콩 기준은 2016년 초가 역대 최저였었는데 네. 그때 거의 준하는 수준까지는 빠졌지만 그때만큼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수 다, 그러니까 본토나 홍콩 모두 다 현재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굉장히 하단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은 이번 주에 벌써 이번 주입니다. 대만의 총통선거. 선거가 예.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박빙이죠? 네. 네, 홍콩 같은 죄송합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진 않는데 저희가 지난 6개월 동안 어쨌건 계속 팔로우를 해보면 박빙이지만 여전히 친미 성향에 가까운 기존 여당 후보가 좀 더 유리한 것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다각도로 이제 좀 중국 쪽 의견 말고요. 홍콩이나 대만 쪽에 이제 어떤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 좀 들어보면 표차는 둘이 한 3에서 5% 이내로 지금 보는 것 같고요. 일단은 확률적으로는 여전히 지금 현재 지도부가 집권 연장하는 쪽이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나. 네. 그러니까 55대 45% 정도 확률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내에서야 당연히 지금 뭐 최근에 계속 중국은 좀 바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친중에 좀 더 가까운 성향으로 알려진 국민당이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당이 되는 게 낫기 때문에 야당 지원을 위해서 이제 당근과 채찍 전략을 다 쓰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3일 남은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조금 저희 지난 대선이 생각나는 좀 박빙 구도로 결론이 큰 표차가 나진 않을 걸로 현재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 위해서 민주당이 됐을 때, 국민당이 됐을 때 어떤 뭐 시나리오를 짤 수 있을지, 어떤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중화권 증시가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중화권 증시가 뭐 중국 리스크가 낮아지든 뭐든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실 보는 것도 사실이지만 인정을 좀 해야 되는 거는 이번에 8년 만에 국민당이 이제 정권을 교체한다고 해도 양당 모두 다 굉장히 극히 친중이거나 혹은 뭐 친미 형태로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지난 10년, 8년 동안의 시간 동안
양측 다 이제 어떤 중국 양안 관계도 중요한 이슈지만 그에 앞서서 이제 경제라든지 양안 관계에서 파생되는 이제 무역 쪽에서의 부진, 그러니까 경기 부진이나 민생 뭐 이런 것들이나 또 최근에 이제 20,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조금 중립적인 입장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중국 담당이니까 국민당이 뭐 이기면은 무조건 리스크 낮아져서 네. 무조건 중화권 증시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모호하지만 일단 그래도 양당이 이제 누가 이제 됐을 때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일단 만약에 민진당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권당이 그대로 그냥 4년을 다시 하게 되면 현재 구도에서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TSMC 포함해서 이제 대만 반도체나 이쪽 IT 산업의 어떤 칩4 동맹이나 동북아 이쪽 내에서의 어떤 뭐 해외 투자나 이제 미국과 연결된 이런 반도체 관련 이슈들 관련해서 조금 더 긴장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이제 중국 쪽의 행보가 있을 수 있고 그 ECFA라고 해서 이제 무역 관련해서 관세 인상시키거나 관세 혜택 없애서 좀 중국 본토에도 좀 괴롭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더 격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큰 구도는 안 바뀌고 현재로서는 그 미국 연말 총선 이제 전까지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긴장감을 좀 고도화시키는 쪽으로 보고는 있는데 아마도 이번에 집권당이 아무리 친미 지도부라고 해도 현재 대만의 이제 정권이 4년 연장이 되면 양안 관계를 약간이라도 조금 복원하려는 시도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달갑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서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그 미국 쪽 이슈에 따라서 조금 변화 정도 있는 쪽으로 하반기에 보고요. 국민당이 만약에 이번 주말에 이제 만약에 뭐 이제 정권을 바꾼다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 이제 집권은 5월부터 시작을 하지만 네.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일단 쌍수를 들고 좋아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ECFA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무역 관련해서 관세 혜택 없애고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을 시켜서 좀 우호적으로 양안 관계를 좀 확대하자. 그리고 실제로 좀 굉장히 속이 보이는 행동인데 지난주부터 중국 정부가 이제 그 마주보고 있는 복건성하고 이제 경제 협력 확대하는 것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당근을 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이제 과연 국민당이 됐을 때 지금 뭐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본 부장님 얘기하셨지만 지금 뭐 미국과 관련된 것들은 좋은 거고 중국과 관련된 것들은 오히려 좀 탈중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약간 단기적으로는 중화권 증시 입장에서는 중립보다는 좀 좋게 볼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대만과 한국을 놓고 봤을 때는 한국의 비중을 좀 실어주는 좀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만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누가 되더라도 네. 조금 안 좋게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시각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화권 증시 얘기를 좀 드리면 국민당이 될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만 이슈가 다음 단계 이제 차이나 리스크 측면에서는 가장 큰 이슈였고 동북아시아 그러니까 저희 대한민국 포함한 일본 뭐 미국 누가 보더라도 이 남중국해나 대만 관련된 그 위험 요인으로서 이제 중국을 좀 바라보고 있잖아요. 현상 변기 국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만약에 양안 관계가 갑자기 좋아지고 좀 더 개선 시도가 있다면 뭐 저희가 주변에서 뭐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내 리스크가 좀 낮아지고 중국의 이 주변국에 대한 대만을 통한 뭔가 불편함이나 이 리스크를 더 확대시키는 것들이 조금 사그라들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국민당이 생길 때 단계적인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 네. 국민당이 됐을 때 외국인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국 쪽을 바라봤을 때는 조금 리스크가 낮아지는 측면에서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이게 뭐 V자 반등을 유도하거나 아주 뭐 단계적으로 드라마틱한 그런 이슈는 아닌데 중국 리스크가 올해 좀 낮아지는 데 있어서 1월에 좀 시발점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중국이 좋아하는 결과를 미국이 좋아할까? 미국이 좋아하는 결과를 중국이 좋아할까? 그런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그런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네. 뭐 어차피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8년마다 대만은 항상 이제 정권 교체가 있었고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지인들이 또 대만에 있고 저도 이제 조금 반체제 인사들이 운영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또 해외로 이민 가서 중국 정부를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는 채널도 많이 보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분들도 대만에 지금 많이 가 있거든요. 네. 전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워낙 관심이 높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민진당에 대한 실망감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현 정부에 대한 8년 동안의 어떤 실망감들이 꽤 있어서 무응답자 비율들 중에서 좀 사표 비슷하게 좀 투표를 포기하거나 그냥 아예 이쪽 국민당을 찍기는 싫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민진당에 대해서 약간 실망감들이 좀 있다는 의견도 꽤 있어서 일단은 좀 결과를 좀 보고 상당히 박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만 문제는 이제 이 정도로 네. 한번 정리해 개인적으로 제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대만의 총통 선거에서 누가 되든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라는 예, 관점이었어요. 네. 예. 자 이제 본토로 넘어가서 중국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좋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이 중국 얘기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저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증 그룹도 있습니다만 결국 그림자 금융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예, 그것도 네, 있습니다만 중주그룹. 네네네. 부동산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동산 문제를 얘기 안 하면 다른 어떤 게 얘기를 해도 이 부동산 문제에 다 묻혀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궁금한 거는 지난 그 부동산 조정을 한 2020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정말 확실하게 자리 잡아서 이제 23년쯤 되니까 오히려 반등을 시키고자 하는 행동들이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데까지 왔으니 네네네. 네, 부동산을 이제 띄우려고 이제 슬슬 노력을 하는 네네네. 부분이 보이는데 하나도 안 떠요. 네네네. 그럼 보면 이제 드디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무슨 수를 써도 정말 마치 2008년도 리만 사태 이후에 미국에서 돈 풀었듯이 아니면 일본이 최근에 지금 그렇게 많이 돈을 풀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네네네. 부동산 가격 어떻게 봅니까? 어떤 분들은 더 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네. 일단 뭐 저는 센터님 의견 중에서 최근에 그 부동산 문제는 원래 이렇게 주동적으로 규제했다가 이제 수동적으로 가계가 변심했던 시장이 이제 무너져서 이제 오히려 중국 정부 마음과 다르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적극 동의하고요. 네. 저희가 작년에 예측이 제일 많이 틀렸던 부분이 중국 가계에 대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비도 그렇고 역자산 효과가 생겨서 소비도 생각보다 안 했는데 부동산의 회복이 빠를 거라고 말씀은 저희도 안 드렸지만 네. 전혀 회복을 못했다는 네.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중국 쪽에서 가장 복합적으로 좀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쪽에 가계 쪽의 마음이 바뀌어주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계속 매물이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래도 좀 받으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저는 이제 이게 제일 첫째라고 보는 게 작년에 중국 부동산이 회복한 부분도 있어요. 네. 저희가 건설, 뭐 준공, 그 다음에 거래, 가격 여러 가지로 보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제일 회복한 거는 하반기에 거래가 좀 회복은 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여전히 수치 자체는 형편없는데 마이너스 20%대 정도가 나왔던 이 수치에서 유일하게 플러스였던 영역이 뭐냐면 중고주택이나 기존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은 후분양 시장이 그래도 4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고가 돼버린 최근에 이미 지어진 후분양 관련 물량들은 플러스 영역으로 증가세가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 가계 중에서 무조건 다 비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역별로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도 낮췄고 LTV도 이제 높여줬기 때문에 거래가 들어갔던 쪽은 이미 지어진 건물들에 대해서는 거래가 좀 있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뭘 시사하냐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만 헝다나 벽개원이나 이런 디벨로퍼 관련된 이슈가 잠잠해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 누가 어떤 애들이 쥐레밭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 가게가 택했던 방식은 사고 싶은 마음은 점차 생겼지만 네. 이제 새로 들어가서 뭔가 중도금 떼이고 분양 들어가서 이제 이게 안 지어질 거란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차라리 지어진 실물을 샀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올해 취할 행동들은 결국에 다시 또 공급자 쪽으로 회귀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공급자 회귀했다 그러면 센터님 너무 잘 아시지만 구조적으로 이 디벨로퍼 공급자 문제를 풀어주는 거는 뭐 아시는 3레드라인이나 유동부채 비율 같은 거를 풀지 않으면 그렇죠. 답이 없다고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고 네. 저 역시도 그게 큰 틀에서는 풀어주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중국 정부 좀 달라진 건 뭐냐면 가게를 계속 안 되는 걸 달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이건 그냥 풀어둔 채 두고요. 이거는 뭐 후유증이 나아지든 심리가 좀 나아질 때까지 좀 더 기다리면서 부추기는 거고
공급자에 대해서 지원을 좀 시작했다는 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제가 감히 올해 작년에 너무 틀려서 올해 이제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뭐냐면 최근에 그 중국 뉴스를 좀 보시면 제가 안 나왔던 지난 뭐 한 달 동안 최대 중국 매니저들의 화두는 뭐였냐면 지원책 중에 PSL이라고 해서 담보 보완 대출이라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2014-15년에 중국 부동산 경기 안 좋을 때 임대주택 판자총 개조 이런 거 한다고 엄청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저리로 네. 우리로 치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같은 쪽에 국책은행에 지원하는 대출을 지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11월에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공급자도 지원하겠다. 말로만 부양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디벨로퍼도 조금 이제 지원하겠어라고 했던 그 이제 증거가 1월에 이제 12월 지표에 확인됐습니다. 이게 PSL이라는 대출인데요. 지금 규모는 우리나라 돈 한 5, 60조 원 정도 하나로, 그러니까 중국 GDP로 보면 0.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만 12월부터 돈을 풀었고 이게 용도가 뭐냐면 우리로 치면 이제 산업은행 이런 국책은행들이 일단은 저리로 사실상 장기 대출을 거의 뭐 안 갚는 수준인데요. 이거를 재개발 용도로 디벨로퍼들에게 주는 거고 이 디벨로퍼들이 일종의 이거를 받게 되면 네. 사실상 이게 화이트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장기적으로 좀 살릴 수 있는 애들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일단 공급자들이 누구나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금 진정을 시켜주는 시작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1, 2, 3월 달에 이게 계속 풀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급 준비율 인하하고 뭐 대출 풀리고 이런 거랑 좀 다른 얘기고요. 이건 그냥 바로 주머니에 꽂아주는 거고 이 PSL 관련된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물론 지금 시장은 닥치는 대로 지금 블루칩도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반영은 안 하고 있지만 아주 미묘한 변화라면 PSL 대출이 풀린다는 얘기 나온 이후로 사실 지금 그 부동산이나 금융주 주가는 이제 하락을 멈춘 상태고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중국이 좀 달라지는 거는 가계 쪽 마음은 일단 그 상태에서 더 안 나빠지는 쪽으로 막는 것 같고요. 이제 공급자를 좀 세워서 부양책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하려는, 즉 지금 매기가 기존 주택에서 이제 신규 분양 쪽으로 좀 넘어갈 수 있게끔 정부가 유도하는 건데 너무 만만디라서 시장이 인지하기에는 아무리 이 주가의 프라이싱이 됐다고 해도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치로는 아직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1, 2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인민은행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가 위안화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즉 방어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경기의 부흥을 위해서 애를 쓰겠다라는 얘기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인민은행이 얘기해서 이게 일종의 대수망간을 하겠다, 즉 유동성을 원하는 대로 풀어주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와,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워낙 큰 나라고 위에서 정책 결정해도 밑단까지 내려가는데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나라니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이 실현이 될 때까지 시간은 꽤 걸릴 수 있다. 그건 오케이인데 여러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근본적인 고민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에 활동하는 유튜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뭐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저는 그걸 새삼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보통 월급 한 군데 회사 다니면 한 150만 원 내외인 받는 사람이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베이징의 집값이 네. 아파트 하나를 4-5채로 쪼개가지고 세를 주더라고요. 네, 작은 거는 한 70만 원 내외 이렇게 되고 창가 쪽은 한 100만 원 내외 뭐 이런 가격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세 들어서 살면 투잡 이상을 안 뛰면 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침 8시부터 나와서 새벽 1시까지 일해요.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 돈을 풀어도 다시 옛날처럼 집값을 올리고자 하는 의도가 좀 읽히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높은 게 아닌가. 이런 근원적인 물음이 있더라고요. 만약 지나치게 높다면 과거 일본이라든가 2008년도 미국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돼야 그 다음에 진짜로 부양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부양의 규모를 진짜 미친 듯이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하고 일본의 차이점은 뭐 오늘도 일본 증시가 이제 그 유명했던 91년, 93년 이후로 최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상징적인 걸 지금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마치 중국은 이제 일본화돼서 시작인 것 같고 일본은 이제 그 억겁의 세월 지나서 이제 살아난다고 볼 수 있는 주가인데 일단 저는 부동산의 경우는 중국이 앞으로 이
버블이 꺼지는 방식은 지금도 저희가 몇 년째 보고 있지만 그렇죠. 장기적으로 쭉 늘려서 이렇게 빅베스를 해야 되고 한 방에 무너지는 방식이 아니고 즉 일본처럼 갑자기 이제 1, 2년 안에 붕괴되고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이제 늘어지면서 단계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의 PER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의 어떤 상환 압력을 보여주는 뭐 프라이스 인컴 레이시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자기 PIR. 소득 대비 네. PIR 같은 거 기준으로 보면 전 단계적으로 이게 이제 어느 정도씩 비싸다고 하면 지금 같은 이제 매기가 안 살거나 불황이거나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을 좀 반복할 거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아직 중국의 도시화율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좀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조정이 이제 진행이 되다가 또 조정이 어떤 구간에서는 조금 멈추고 다시 또 시작되고 이게 반복이 된다 보는 입장이고 이번에 2년 반 동안 중국 부동산 가격이 저희가 공식 통계상으로도 한 25%가량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네요. 네, 전국이 25%입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트래킹하는 100대 도시 기준이니까 그냥 그리고 이거는 또 안 믿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어떤 걸 보냐면 말 그대로 복덕방에서 체결되는 것들 네. 기준으로 매물 아까 기존 물량이나 이런 것들 체결된 걸 보면 한 25%씩 까야 체결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경기가 이제 좀 회복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경기가 저희 예상대로 올해 전체적으로 이제 계단형으로 한번 3, 4년 빠진 다음에 좀 이제 안정화되는 구간이라면 부동산 가격도 한 25% 정도 빠지면 실수요가 또 일차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희가 보는 건설 지표로는 우리 수도권 내로 해당되는 1, 2선 도시는 네. 하반기에 건설 절벽이 또 오게 됩니다. 물량이 줄어듭니다, 공급이. 예. 그래서 네. 특정 지역은 또 가격이 오른다는 의견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일본화되는 부분들 혹은 장기적으로 확실히 가격이 빠져줘서 인컴이 오르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저거는 가격 그 조정을 계속 겪을 거다라는 의견에 저도 일부 동의하고 다만 이걸 쭉 늘려서 가는 중국의 특성상 네. 이제 장기 불황의 리스크를 항상 키우는 건데 그 과정은 이미 좀 상당 기간 진행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현 시점에서 네. 우리가 주가를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여기서 더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혹은 더 급격히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 전망은 저희는 가능성을 좀 많이 낮춰놨다. 이렇게 보고요. 계속 모니터링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작년 8월 달 이후로 정말 수많은 부양책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강도가 약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부양책이 나올 때마다 강도가 조금씩 세지는 것 같아요. 네네. 저 이게 나중에 누적이 되면 꽤 큰 폭으로 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게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요? 네네. 부양책이 많은데 저도 너무 답답하니까 네. 현지에 이제 전략 애널들 좀 아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뭐 전화해서 이제 그쪽도 답이 없지만 얘기를 좀 해서 현지의 느낌을 좀 물어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아무리 뭐 지금 중국에 100가지 악재들이 있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작년에 중국 증시가 부진했던 거는 저희 예상보다 기업 이익이 형편없이 나빴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일단 기업들이 돈을 번다는 확신이 없다는 부분. 어허. 그러니까 지표로 드러나는 ROE나 물가를 보시면 네. 저희 예상과 반대로 굉장히 부진했다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은 아닌데 이게 꼭 외국인이 이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첫 번째 이유는 본질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작년에 돈을 너무 못 벌었다는 게 하나. 그러면은 그거는 네네. 미국의 압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뭐 부동산 하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경기가 하강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앞단에서의 문제는 부동산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부동산 요인도 있고 예. 또 수출이 작년에 3년 만에 역성장을 하면서 가장 자신만만할 수 있는 즉 그러니까 경기에 제일 탄력적인 부동산이라는 엔진과 수출 엔진이 두 가지 다 꺼지다 보니까 네. 작년에 기업들이 가장 이제 이익이 좋지도 않았고 예. 그러면 작년에 믿었던 건 저희가 연초에 설레발을 쳤지만 리오프닝하면 소비합니다라는 게 저희 이제 의견이었잖아요. 근데 소비를 안 했던 이유다 보니까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재고나 가격은 더 내려가는 형태가 되면서 네. 제살 까먹기 경쟁이 격화된 게 기업과 가게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종합적으로 좀 많이 겹쳤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재 그 통화했던 얘기들 좀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는 기업이익이 안 좋다. 그래서 지금 1, 2월은 중국의 일종의 깜깜이 구간이거든요. 실적을 알 수가 없어요. 네. 3분기 실적까지 다 확인하고 네. 이번 4분기나 올해 연간 가이던스가 3월이나 돼야 나오거든요. 현지 투자자들 지금 상태는 뭐냐면 물가도 낮게 나오고 대형 지표가 다 나쁘다 보니까 4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에 또 여전히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하향 조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두려움이 12월에 있다는 얘기 좀 들었고 두 번째는 정책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다양한 정책들 8월부터 내고 있는데 시장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본질적인 문제는 너무 현지 투자자들이 외국인보다 더
더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 계신 분들이 부동산도 너무 잘 알고 지방정부 부채 얘기도 너무 잘 알고 인프라 투자 지난 2년 동안 뒤통수 치듯이 안 됐던 것도 너무 잘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이신 거예요. 오히려 지금 외국인보다도? 네, 지금 중국을 딱 얘기하면 외국인 다 빠진 것 같이 얘기하시지만 사실 11월, 12월부터 이제 감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채권은 다시 순매수하고 계신데 네. 문제는 외국인보다 실정을 내부적으로 더 잘하시는 현지 투자자들이 재정 정책이든 돈을 푸는 거든 네. 이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지난 1년 동안 현재 20기 지도부가 보여줬던 네. 좀 자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말부양이라고 조롱하는 의견들도 있고 그러니까 말로만 선전하고 네. 실제 섬세함도 없고 실제 이제 조치가 약했다. 금리는 낮췄지만 물가가 저렇게 낮으니 결국 실질 금리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금리보다도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네, 상황이니까요. 그럼 시장이 믿을 수 있는 거는 예전 같았으면 특히 지금 1, 2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국의 구정연휴 춘절이라고 하잖아요. 춘절 장세라고 했던 게 매년 1, 2월이 장이 좋았거든요. 왜 좋냐면 실적은 1, 2월 동안 죽어도 볼 수가 없는데 대출 풀고 정책 엄청 뻔뿌질하고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게 1, 2월이에요. 네. 그래서 춘절 연휴 때 장이 좋았었는데 올해는 왜 더 이렇게 침착하냐면 지표가 바꿔지기 전까지는 절대 투자자들이 안 움직인다는 시각이 강하다라고 현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지표 확인해야 움직이겠다는 시각들이 너무 강해진 거죠. 정책 쓰겠다라고 선전하고 정부가 발표를 하는 것도 네. 예전보다 약해지기도 하지만 아무리 부양책 얘기를 좀 해도 오히려 로컬 투자자들, 개인과 기관들이 너무 더 침착해지고 염세적으로 막 바뀌어서 그걸 다 보고 확인하겠다. 착공이 움직이든 굴삭기가 팔리든 시멘트 출하가 나오든 아니면 물가가 움직이든 그렇게 보고 하겠다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모든 지표를 뜯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표가 나왔을 때 만족할 만한 게 확인이 돼야 보고 시장이 확인해서 움직일 것 같다는 게 예년에 그 1, 2월 달 중국의 춘절 장세와 좀 다른 지금 현재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투자하는 사람들이 22년에도 사실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는데 네. 거의 제 느낌에는 23년에는 거의 마침표를 찍어줬어요. 1월에 들어갔다 깨졌고 중순에 들어갔다 8월인가에 들어갔다 깨지고 마지막 순간에 들가에서 갔다가 또 깨지고 그다음부터는 이거는 이 정도로 상처를 입으면 상처 아무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외국인 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본토에 있는 중국인 투자자들도 그렇다. 네. 제가 그림을 두 장은 딱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 잠깐 장표 띄워주시면은 네. 이게 뭐냐면 중국의 일단 초록색 선은 중국의 상해 심천 5,000개 종목의 ROE 추이입니다. ROE가 10개 분기 연속 빠져서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바닥까지는 떨어졌고요. 이게 계속 빠졌습니다. 사실은 저 ROE가 나왔던 거는 그래도 돈 잘 버는 중국의 금융권이나 이런 걸 포함한 거고 네. 지금 중국에서 다 소비재도 빠지고 전기차도 빠지고 다 빠지고 있는데 사실은 결국에 ROE가 다 훼손이 됐고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는 뭐냐면 회색 선인데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입니다. 중국은 세계 공장이고 네. 미국 CPI 보시듯이 중국은 PPI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전월비로 당의 베이스 요인 제거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기저가 낮고 이런 거 제거하고 신규 상승 요인인데 올해 계속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12월 달에 중국 투자자들 제일 충격받은 지표는 11월 물가였었습니다. 네. 물가가 CPI가 0% 나오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게 돈육 가격 보는 애들이니까 그건 상관없고요. 생산자 물가만 바라보고 있는데 전월비로 너무 낮게 나와버린 거죠. 이쯤 되면 이제 재고 조정도 끝나가는 그렇죠. 것 같고 왜냐면 재고 조정을 저희가 2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전월비로 봤을 때 이제쯤이면 물가가 오르겠거니 했는데 전월비 물가가 지난 10년 내 가장 낮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탈부동산하고 미친 듯이 제조업 쪽만 투자했던 이 이제 후폭풍이 구조조정으로 공급 과잉이 너무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시각이 강해지다 보니까 12월에 투자자들이 좀 충격을 받았는데 결국에 저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지표가 좋았는데 인도로만 외국인이 가고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대로 공급 과잉과 기업이 악화가 그냥 작년 동안 펼쳐진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중단기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네. 외국인이 언제 돌아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업이 이제 어느 정도 이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기업이익이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야 되는 게 중요한데 1월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제 모레 나오는 물가나 이런 걸 보면 좀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기업이익이 안 좋았던 거를
주식시장이 좀 반영한 측면이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공급 과잉인 이유는 요 다음 장표에 좀 잘 드러나는데요. 요것도 좀 띄워주시면, 예. 이게 뭐냐면 초록색은 중국의 공급을 나타내는 거고요. 생산이나 재고, 그리고 회색선은 신규 주문과 잔여 계약이니까 수요를 나타냅니다. 보시면 항상 중국은 이 초록색 선인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구간에는 주식시장이 안 좋았고요.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는 이익이 안 좋았던 거고, 반대로 드물긴 하지만 2016, 17년이나 2020년처럼 회색선이 초록선 위에 있을 때는 수요가 더 좋았던 거니 네. 가격이 당연히 좋았겠죠. 지금 흐름을 보시면 나름대로 중국 수요도 바닥을 치고 지하실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려고 노력 중인데, 네. 문제는 최근 하반기부터 보면은 생산이 더 빨리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중국 GDP 같은 거 발표되면 생각보다 안 나쁜 지표 나오는데 기업이 느끼는 수요는 공급에 의해서 GDP가 만들어지지만 실제로 수요 데이터는 여전히 만족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가격 쪽, 즉 물가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왜 물가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매크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중국에서 물가가 전월비로 올랐다, 네. 아니면 물가가 오르는 추이가 좀 확인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네. 정말 실적을 까기 전까지 중국 투자자들은 일단은 그 가격에 대한 네. 이익에 대한 상향에 대한 그 어떤 희망이 아직은 조금 제한되고 있는 것 같다. 저 차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수요가 좀 늘어난다고 해도 생산을 못해서 안달이 난 생산업자들이 생산을 조금만 늘리면 수요 늘어난 것 이상으로 생산을 해서 네. 결국 그 결과치는 네. 결코 좋을 수가 없다. 네. 그 기업들의 마진이 좋아질 수가 없다. 물건이 많이 풀리니까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앞단에 보여주셨던 그림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럼 중국 주식은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거시지표에서 생산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니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플러스로 돌고, 전월 대비. 플러스로 네, 전월 대비. 네. 예, 전월 대비 플러스로 돌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ROE가 이제 우하향을 꺾고 이제 우상향을 시작하면, 그때쯤 되면 이제는 투자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도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네요. 정리할 네, 수 뭐 있겠네요. 제가 감히 지금 신규 투자 얘기를 드리기에는 네. 제가 공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면, 중국 물가는 결국에는 CPI가 먼저 플러스가 전환이 될 거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작년 기조요인을 감안해서 2, 3월부터 일단 플러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는 2분기쯤에 플러스 전환이 예상이 되는데, 중국 투자자들은 지금 전월비만 봅니다. 사실 중국이란 나라가 그래도 신흥국이기 때문에 전년비를 봐야 되지만, 네. 이제는 나름 이제 물가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네. 마치 미국처럼 근원 물가나 이제 전월비 물가를 많이 보는데요. 일단 모레 나오는 전월비 물가는 기대감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12월달 저희가 이미 세부 항목을 좀 봤고요. 아마도 2월달에 1월 지표 확인하는 이제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물가 쪽에서 많이 이제 변화가 있어야지만 시장이 좀 움직일 것 같고,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저희가 재고 사이클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면, 중국 ROE나 기업이익 데이터는 1분기 데이터가 일단 바닥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저희 예상보다 거의 1년 늦어진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가격 인하나 이제 제살 꺼먹기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가성비 경쟁하고 이런 것들은 일부 특정 섹터에서는 이미 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부입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중국 모든 뉴스를 보시면 싼 것만 찾는다. 막 전자상 거래는 지네들끼리 어마어마하게 싸게 경쟁하고 있고, 네. 내부에서 수출이 잘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지금 굉장히 좀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쌍한 고달픈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테크라든지 중간재라든지 또 알고 계신 화학이나 철강 이런 쪽의 가격은 상당히 타이트한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는데, 중국은 작년에 수요 촉진 정책을 실패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12월 경제공작회의 때 저희가 이제 안 나왔던 그 시간 동안 변화가 좀 있었다면, 네. 공급 얘기를 다시 좀 꺼냈어요. 이제 우리가 공급 과잉이 심하다. 특정 산업이 공급 과잉이고 공급 측 개혁이라는 단어도 7년 만에 좀 꺼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수요는 이쪽에서 촉진하는데 굉장히 좀 아마추어 같은 성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공급 쪽의 정책은 중국이 좀 통제나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의지만 있다면 이제 뭐 저희가 물가를 오르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국의 경우는
자기 몸뚱이보다 훨씬 더 큰 캐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수출이 안 좋거나 부동산이 안 좋거나 하면 가격이 막 공급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이 물가를 올리는 방법은 수요를 촉진하거나 아니면 공급을 줄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수출로 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올해 세 가지가 다 그래도 작년보다 좋을 거로 생각을 하는 가정입니다. 공급은 정부가 태양광이나 일부 자동차, 네. 특정 산업에 대한 일부 제한 신호를 보낼 것 같다는 게 이제 저희 1분기 전망이고, 수요 쪽은 뭐 아주 완만하게 이제 조금 바닥을 치는 구간으로 보고, 수출을 저희가 올해 작년보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 3년 전에 플러스했던 것들이 이제 작년에 이제 역성장을 마이너스 5%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올해는 이제 플러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이 어느 정도 밖으로 밀어내는 부분에서 기여도가 좀 높아지면 내부의 이 생산자 물가나 가격은 좀 타이트해질 수 있다. 저희 표현으로 수급이 조금 안정되는 거죠. 작년보다는 공급 과잉이 좀 완화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신호들이 오를 것 같다. 다만 이 가정은 제가 말씀드린 2, 3월 물가가 안 오르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아니 제가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11월 달에 사실은 중국의 현장에 직접 갔다 왔어요. 네네네.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지 내 눈으로 직접 한번 보고 네, 싶다 봤다가 너무 답답해서 가셨군요. 네, 가서 이제 홍콩과 선전을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랐던 건 네. 우리하고 뭔가 사고 구조가 많이 다르구나 했던 게, 얘네들은 한번 공급을 시작하면 물불 안 가리고 미친 듯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태양광도 그렇고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도 아니 이렇게 많은 전기차 회사가 있을 필요가 있어? 그 정도, 아니 이름을 다 외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데가, 우리가 부분만 봤는데 아주 많은 쪽에 부분만 봤는데도 끝도 없이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급을 해야 되겠다고 맘먹고 공장 짓기 시작하면, 앞서 정확한 표현인데 자기네 몸뚱이보다 생산 캐파가 더 크다. 네. 그 큰 나라가 그 큰 나라보다 더 많은 생산을 네. 한다. 그러니까 물건이 안 남아 돌 수가 없죠. 도대체 왜 그래요? 문화가? 뭐 시간 되나요? 지금 몇 분 안 한 남았어요? 2분 2분 남았습니다. 아,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그냥 저도 뭐 이번 이제 구간마다 다른데, 예전에는 뭐 전통 산업이 이제 공급 과잉이었다면 사실 의외로 지금 정유, 화학,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은 오히려 공급이 내려갔고, 지금의 이제 문제는 최근 3년 동안 시주석이 계속 강조했던 제조업이다. 우리는 독일이 돼야 되고 하드웨어나 수출 산업으로 키운다 해서 신재생, 전기차, 특정 공산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의 그 어떤 정책이라는 게 궤도를 한번 방향을 잡으면 모든 사업가들이 동일하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쫓아가는 경향이 있고, 워낙 나라가 크다 보니까 모든 시장이 뭐 자기가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그 기민하게 바뀌기보다는 관성대로 그냥 계속 가는 경향을 좀 갖고 있고, 정책이 그렇게 움직이면 금융기관도 대출은 계속 제조업으로 나가는 거죠. 방향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제조업 갖고 고용 만들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시프트하는 거에 대한 고통은 감내하고 가자. 뭐 이런 게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이 더 위험하다고 항상 느끼는 게, 시장을 항상 망치잖아요. 항상 공급과잉을 만들고. 중국이? 네, 중국이. 네. 그래서 해외에서 차단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이 계속 가격 경쟁을 같이 견뎌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제조업 전략이 계속 그 시장을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이건 뭐 장기적인 얘기입니다만, 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도 올해도 분명히 제조업 얘기는 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올해 변화라고 좀 보는 거는, 내년까지 좀 보시면은 제조업에 대해서 좀 오버했던 부분들, 좀 너무 과했던 것들은 드디어 정말 한 3, 4년 만에 어느 정도 조금 속도 조절하겠다는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태양광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하겠죠. 네. 뭐 예전에 석탄이나 철강처럼 막 스크래퍼버리고 환경 규제로 막 없앨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 딱 느끼신 대로 전기차나 자동차에 대해서 진입장 비용을 좀 높인다든지 어느 정도는 육성도 하지만 조금 이거는 좀 과하다라는 이제 메시지들이 좀 나올 수 있고, 공급 과잉을 반영해서 주가가 빠진 만큼 너무 이제 공급 과잉이 눌렸던 산업의 경우는 정책 시프트가 나오는 변화만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어서, 체감하신 게 맞는 거고, 그 체감하신 게 큰 틀에서 내년까지 이어지겠지만, 주가 측면에서 보면 특정 산업들은 좀 가격 신호가 민감하게 이제 반영하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산업들도 있고, 대표적으로 그게 반도체나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보시는 중후장대 쪽, 중국의 화학이나 철강 이런 것들은 상반기에 충분히 산업단에서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에 좀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다. 그쪽은 이렇게 보고 이미 그 제조 공정의 정리가 네. 더 이상
증설을 하지 않는다. 네, 집중도가 높아졌고 그쪽은 캐파 이용률이 높아져서 가격이 굉장히 쉽게 올라갈 수 있고 요새 중국 주가보다 원자재 가격은 좋은 걸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그게 타이트해서 그렇다. 예, 그래서 타이트해짐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좀 업데이트해드릴 예정입니다. 무슨 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중국은 올해 이제 리오프닝 2년 차를 맞는데 작년에는 좀 미미했잖아요. 조금 많이 더 미미했죠. 예,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네. 바람을 가져보면서 또 네. 우리 파트장님, 팀장님이시죠. 파트장님. 네. 올해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중국 제가 맞췄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그거보다는 좋겠습니다. 정말 작년에 좀 많이 죄송하고요. 올해는 네, 또 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환 하나증권 신흥국 주식파트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